이 끝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학살과 이 만행은 이 서방 정부들을 갈수록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종학살에 공모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고, 또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국제 운동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지난달 말에 이 주요 유럽 국가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는데요. 이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 다음 유엔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에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거죠.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유럽의 주요 국가인 독일은 이 국가 인정을 이렇게 거론하진 않았는데,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하자 그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이 프랑스와 사우디는 이 7월 말에 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160개국과 이 고위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이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이른바 이 뉴욕 선언을 지지해 달라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요청을 했죠. 이재명 정부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그 유엔 고위급 회의에도 참여했고, 또 며칠 전에는 외교부 논평을 내서 이 네타냐후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또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흐름에 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런 이 전례 없는 참상이 벌어지는 마당에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어느 국가 누구도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거나 압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사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거부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까 이 독일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무기 수출도 사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이스라엘의 방어에서 핵심적인 이 방공과 해상 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기 수입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이 영국 키어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가 그곳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도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이런 조처들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위선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대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뭔가 되게 뒤늦은 일이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의 첫 걸음일 거라는 그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 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인용 시작. 이 세계 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된다면 이 단교를 비롯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민중의 소리도 논평을 내서 이 국제사회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제동을 걸어야 하고, 또 우리 정부 역시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그런 논평을 냈죠. 사실 이 다수의 국가가 아까 언급한 뉴욕 선언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 팔레스타인이 가령 유엔 회원국이 될 가망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유엔 총회에서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안건이 표결에 붙여지고, 또 그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립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작은 패배를 뜻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거기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편드는 표결이나 기권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각 폭로하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국가들,
특히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이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로운 진전을 뜻할까요? 저는 이 발제에서 그것이 그럴 일이 못 되고 또 거기에 담긴 두 국가 해법은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독이 되고 이 신기루를 쫓게 맞게 만든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언뜻 보면 환영에 맞지 않을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이라는 것은 결국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바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우고 힘을 실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 해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국가 해법은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제안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간단한 요약일 뿐이고 그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뜻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맥락 속에서 봐야 할 텐데요. 우선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시온주의는 토착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정착자 식민지 프로젝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주의자들은 이 중동에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해서 이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생겨난 소위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던 땅을 유대인의 국가와 또 아랍인의 국가로 분할하자는 제안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온주의자들은 그 모든 제안을 무시하고 이 나크바를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땅의 80%를 차지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역사적 기원을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은 1950, 60년대를 풍미하던 이 아랍 민족주의 물결의 패배를 나타내는 전쟁이었는데요. 이 아랍 민족주의 물결은 이집트와 이라크 등지에서 시작돼서 이 식민 지배를 끝장냈다가 아까 1967년 그 전쟁에서 이 한계를 보이고 패배를 겪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자였던 이스라엘은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이 나머지 20%를 다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소위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는 그 전쟁 때 이제 점령한 서한 지구와 그리고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철군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이후 논의되는 이 두 국가 해법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 나머지 20%를 가지고 이 수적으로 훨씬 많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아니면 또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팔레스타인인들 그 나머지 20%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아주 정의롭지 못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당시 유엔 안보리는 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어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라는 얘기조차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통제하고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그 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였는데 이 1960년대 말에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추구했던 비전은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에 이 피에로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 팔레스타인 민족회의 PNC는 이렇게 이 해방된 팔레스타인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슬림,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포괄하는 이 자유로운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피에로는 이런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피에로가 겪은 일련의 패배에서 비롯했는데 그 패배는 그 피에로를 이끈 파타의 전략에서 비롯했습니다. 이 피에로의 패배를 이해하려면 오늘날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 중동 전체 문제이고 그래서 그곳 대중 전체를 움직일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타는 이 다른 아랍 나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그 나라 정권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한사코 피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타의 전략은 이 게릴라전을 펴면서 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파타가 보기에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면 이 미래의 파트너가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정을 뒤흔들 일은 한사코 피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운동이 전진할수록 그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말한 이 1967년 이 전쟁으로 아랍 민족주의가 패배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은 오히려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장 투쟁에서 몇몇 상징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피에로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웃한 요르단에서 거대한 세력을 이뤘고, 또 그 요르단에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협조하고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그 요르단 정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와 권위를 누렸고, 그게 너무나 커져서 요르단 정권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피에로는 요르단 정권과의 대결을 한사코 피했고, 그래서 요르단 국왕은 피에로를 먼저 칠 수 있는 요르단 국왕에게 이 피에로를 먼저 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죠. 이것이 이제 1970년에 이 검은 9월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요르단에서 쫓겨나서 레바논으로 피에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사실 이런 요르단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죠. 한편 이 파타가 의존하려고 했던 다른 아랍 국가들도 잇따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타 지도자들은 애초에 이 피에로의 목표에서 후퇴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흥정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얻어내는 이 소국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이 제국주의에 맞서지 않고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령 1978년에 이집트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굴복하면서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는 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를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에로는 이제 이런 협상에서 생기는 여지에 주목을 했던 거죠. 물론 피에로가 이 단일 민주 국가를 세운다는 이 목표를 공식 폐기한 거는 1988년에서였지만 그 후퇴 자체는 이르면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어떤 팔레스타인 전체 해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제시됐지만, 갈수록 피에로는 어떤 대중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그런 중동 외교를 둘러싼 한 플레이어가 되는데 집중했고, 그러면서 소국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가 됐습니다. 요컨대 이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의 맥락에서 이 두 국가 해법은 이 운동의 최종 목표를 포기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흥정하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 두 국가 해법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 두 국가 해법은 이 시온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시온주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그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모순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모순은 이 시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더 많이 차지할수록 그 땅에는 그 땅과 함께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도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1967년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이 나머지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차지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1948년과 달리 살던 곳을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딜레마에 부딪혔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억압은 이 상시적인 이 저항을 낳았고, 이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상시적 전쟁 상태를 겪어야 했었죠. 사실 이스라엘은 1970~80년대 피에로를 패배시키면서 이 저항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인티파다는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죠. 1987년의 인티파다는 그 자체로는 이스라엘에 어떤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진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중동 지배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을 보여줬었죠.
특히 여러 중동 국가들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났었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그것이 전국적인 반독재 투쟁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 내전에서 막 승리한 미국은 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이 아랍 우방들과 자신의 어떤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적절히 제어할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피에로가 바로 그런 준비된 세력이었습니다. 피에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국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양보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 오슬로 협정과 그 이후의 평화 프로세스는 이 두 국가 해법이 현실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오슬로 프로세스 하에 이 삶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팔레스타인 분께서 혹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만 이야기를 하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협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 협정은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국가의 그 국경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 난민들의 귀환 문제는 어떻게 할지 같은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은 그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이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프로세스에서 제시된 이런 시한들을 번번이 미루고,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최종 협상을 할 즈음이면 그다지 협상할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이 팔레스타인 측에 이 진정한 국가를 허용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 수립된 PA, 흔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번역되지만 더 정확히는 이 팔레스타인 당국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PA는 결코 어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아닌 국가의 미니어처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를 이 국민과 영토, 주권이라는 이 구성 요소로서 나눠서 본다면 이 PA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1967년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서한 지구와 이 가자 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착촌 건설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먹어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착촌만이 아니라 정착촌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도로들도 이스라엘이 모두 통제했었고, 또 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상공도 이스라엘이 통제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아라파트는 이 헬기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군대를 둘 수도 없었고, 또 오로지 내부 치안을 위한 경찰만을 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소수의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위치에서 오는 특권을 이용해 불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은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에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면 이를 진압하는 것도 바로 PA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시한이 한참 지난 2000년이 돼서야 이 최종 지휘 협상에 해당하는 이 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내민 이 협상 조건은 당시 PA 수반인 아라파트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착촌을 건설한 서한지구 땅을 그냥 이스라엘로 합병하거나 갈갈이 찢어놓고, 또 다른 서한지구의 일부는 길게는 20년까지 이스라엘의 군사지역으로 남겨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이 평화 프로세스 때 이 경험에 대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워낙 높았기에 이 당시 아라파트는 그 이스라엘이 내민 최종안을 보고는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당신 그러면 내 장례식에 오고 싶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라파트는 예루살렘의 지위와 난민 문제에 관한 제안을 더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그 최종 지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프로세스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진전은 없었고, 또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배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의 진정한 국가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어떤 정의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국가 해법에 기대를 품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나 그것을 최종 목적이 아닌 이 완전한 어떤 팔레스타인 독립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어떤 평화롭게 공존하고 또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서서히 난민들이 돌아오다 보면 결국 이 정착자들도 이 팔레스타인인들과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였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초에 그런 발판을 허용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식민 정착자 국가라는 본질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서방에게 이 두 국가 해법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적 열방과 이 저항을 통제할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것은 결국 이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포섭해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통제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이 PA 선거가 열렸을 때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이스라엘과 서방은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파타의 쿠데타를 지원했죠.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구조의 이 파괴라는 초기 강령을 희석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서방은 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저항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요컨대 이 오슬로 협정의 경험은 이 두 국가 해법이 애당초 실행 불가능한 제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의 잠재력을 소짐케 만들고 운동의 신기루를 쫓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렇게 실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국가 방안은 이 많은 정부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랍 정권들은 이 PA에 알량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면피할 수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짓밟으면 거기에 우려를 표하며 이 두 국가 해법의 실현을 촉구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국가 해법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거기에 비추어서 최근 이 일부 서방 국가들의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움직임의 중요한 일부는 영국 정부가 이 제출한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아닌 이 PA와 연계된 이 전문 관료들의 위원회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군하는 대신 거기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미국이 휴전을 감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마스는 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서방에 저항할 가능성이 없는 기구만을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같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말이죠. 한편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운을 띄우자 아랍 정권들은 또 거기에 적극 호응하며 이를 면피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이 압력을 넣고 있죠. 아까 그 말한 내용을 담은 그런 뉴욕 선언을 아랍 연맹 이 회원국 전원이 지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들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날이 이어지는 인종 학살 전쟁으로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 위기를 계속 키우고 있는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퇴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고립이 뭔가 두드러지고 뭔가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이스라엘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것이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정착자 식민주의 프로젝트가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프로젝트를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같은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극우 세력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정치가 극우화한 것은 어떤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타고난 모순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수록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파르테이트, 즉 인종 분리 체제와 이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는데 거듭 실패하면서 인종 학살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극우가 갈수록 득세하게 된 것이죠. 지금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시온주의자들은 이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체제를 대표하던 그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득세하게 된 이스라엘 극우도 이 시온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네타냐후는 지금 이 가자지구 대부분을 파괴하고 또 통제하고 있지만 이 하마스를 괴멸시키거나 또 팔레스타인들을 모조리 내쫓는 데는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 몇 개월 후에야 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는 이 현재 첨예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골적으로 인종학살 전쟁을 수행하면서 소위 인권이라는 걸 존중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라는 환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네타냐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자신들의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자유주의적 시온주의자들도 이런 인종학살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젖어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이 두 국가 방안을 이렇게 띄우고 재점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인종학살을 벌이기 이전의 인종 분리 체제로 돌아가야 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퇴로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사실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하던 것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스라엘이 라파의 이 작전을 개시할 때도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이 벌이는 일을 학살로 부르지 않고 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며 인도적 위기에 관해 이 우려를 표하고 국제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준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이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그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을 학살이라고 일컬은 것은 그보다는 나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종학살을 지속한다면 이 단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과 또 첨예한 위기에 비춰보면 한참 못 미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요구해야 되고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이 무기 수출을 막을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국가 인정이라는 신기루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은 이 서방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전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분열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와 분열을 보면서 어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이 두 국가 방안은 이 사기이고 그 방안은 애초에 실현조차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의 신기루를 쫓는 효과를 낼 뿐입니다. 지금 이 전례 없는 이 가자지구의 이 참상 이런 것 속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정당성이 겪고 있는 이 저들의 이 서방과 이스라엘의 이 첨예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저들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또 이스라엘과의 단교나 또 대사관 폐쇄, 무기 수출 중단 같은 요구들을 관철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 운동의 과제일 것입니다. 처음에 발언하신 이 팔레스타인 분께서 이 두 국가 방안이라는 이 희망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 해야 되지? 그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두 국가 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그런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뭐랄까 실질적이지 않을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또 다른 이 신기루에 이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또 두 국가 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이 아닌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브릭스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더 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방안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중 토론에서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그런 나라들도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들의 자신의 어떤 이 제국주의적 게임 속에서 그 국가가 경쟁 체제 속에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런 걸 써먹는 거죠. 아까 이제 중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중국도 이 인종학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벌이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그냥 물건들이 아니라 막 기술 부문이나 그런 중요한 이제 부문의 이 무역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그저 그 상황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팔레스타인들의 해방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한 분께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면 이 해방된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든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들도 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구성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아까 청중 토론 때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실 그곳을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인들을 그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근데 이제 아까 몇몇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어떤 특수한 성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도 보면은 그런 군수 산업과 그것과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 산업과 막 출세 기회, 뭐 가치관 이런 모든 사회 모든 측면들이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베첼렘과 같은 그런 NGO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또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명하는 세력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가자 전쟁을 둘러싼 이 시온주의자들의 여러 전쟁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뭐 인지를 먼저 우선 구출할 것인지, 하마스 괴멸을 뭐 먼저 목표로 할 것인지, 뭐 등등 이런 여러 우선순위들을 둘러싸고 이 시온주의자들 사이에 여러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건데, 그런 분열의 표현이지 그들도 결코 어떤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 그런 목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고 거기서 어떤 단일하고 비종교적인 민주 국가를 건설하려면은
그 식민주의 프로젝트로 건설된 그 이스라엘 국가를 강제로 해체해야 되는 거고, 그럴 힘은 이 아랍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잠재력을 보인 사례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1970년의 요르단도 그런 사례였고, 아니면 2011년의 아랍혁명도 바로 그런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의 아랍혁명, 특히 이집트 혁명을 이끌었던 이집트의 활동가들은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인티파다에서 급진화돼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집트 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아랍 혁명 이후에 좌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 아랍 혁명이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전망을 여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아랍 혁명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이스라엘과 서방이 이제 엄청난 이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고, 심각한 정당성 위기와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서방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그들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더 많은 울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들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운동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